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3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 취재 결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 내용과 함께 이번 검찰 인사의 파장을 분석해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중국 정부가 우한시에 대한 공수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SBS가 신종 바이러스를 분석한 중국 연구진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감염됐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경찰대학교 학생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체포됐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이 졸업해 경찰 간부가 되면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거라며 폭언도 퍼부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중학생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머리에 물을 쏟고 가해 학생들끼리 농담을 주고받는 영상인데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일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여권 내부에서 출마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당에 누를 좀 덜 끼치는 쪽으로 결단을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보죠. 내일부터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길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수소 전기차가 도시를 밝히는 시대로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최강욱 비서관에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정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나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돼 새 지휘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검찰이 기소한 걸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금 전에 날치기 기소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감찰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저녁 7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 제목에 검찰의 사건 처리를 날치기 기소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해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린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영곤 반부패 2부장은 이 검사장의 결재나 승인 없이 기소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을 적법하게 기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건 사실상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첨예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이 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가 생산돼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한 정황들을 포착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사무실과 이 비서관 자택 등에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비서관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는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돼 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까지 담겨 있는 피의자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 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침을 곧 결정해 지휘부에 보고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냐 참고인이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경우처럼 청와대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SBS는 이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들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중간 간부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이 소식은 강청환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검사는 여주지청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신봉수 2차장 검사는 평택지청장,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주요 중간 간부들도 대거 바뀌었습니다.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이른바 상갓집 항명을 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현 정권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한 데 이어 대검의 특수, 공안, 참모 라인도 교체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됐고 이복현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신설되는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계속 이끌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이번 인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인사를 발표하면서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급 이하 검사는 대거 유임시켰고 주요 보직이 특정 분야 출신에 쏠렸던 비정상을 정상화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권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이제 고위 간부에 이어서 이제 중간 간부들도 거의 대거 바뀌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그 의미상으로도 가장 중대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 수사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애초에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 바꾸지 말아달라. 그리고 주요 사건 수사하고 있는 중간 간부들 바꾸지 말아달라.
그런데 이번 인사를 놓고 보면요. 이 사건 부장검사는 그대로 뒀지만 대검 참모와 그리고 담당하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바로 위에 차장검사는 모두 바꿨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기업의 비유를 하면요. 네.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그대로 있고 총 책임자인 사장도 그대로 있지만 중간 결제 라인에 있는 상무, 전무, 부사장 전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새로운 상무나 전무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요. 지난번에 보도해 드렸지만 신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 이미 구속영장 청구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고요. 네. 또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기소를 하자고 했는데 중간 결재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안 하고 미뤘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갈등 앞으로 더 자주, 더 격심하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럼 법무부는 왜 이런 인사를 냈다고 설명을 하나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법무부가 이제 이번 인사를 하면서 낸 보도 자료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 이번 인사가 현안 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 오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근데 보면 똑같은 보도 자료에 이게 8쪽인데요. 네. 또 해명을 합니다.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일부 오해 관련. 자, 법무부 입장에서 정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보도 자료에 사실상 같은 해명을 2번이나 써놨을 정도로. 자세하게 썼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무부 해명 내용이 무엇이냐?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든 규정 중에 자, 부장검사, 차장검사 인사는 일단 1년까지는 지켜보고 네. 그 뒤에 하자라는 규정을 만든 건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번 인사는 6개월 만에 했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자, 근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있다. 직제 개편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이어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또 의혹이 나옵니다. 그럼 애초에 이런 수사팀 교체를 위해서 직제 개편을 추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니다. 이거 직제 개편을 지난해 10월에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부터 추진하던 거다라고 네. 해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가족, 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직제 개편 추진을 시작했다는 게 과연 수사팀 교체 목적이 아니라는 거에 해명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중국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입수한 중국 병원의 한 보고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감염된 환자들을 현장에서 분석한 건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감염이 됐고 또 어떻게 치료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수도의과대학병원 연구팀이 지난 15일자로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보고서입니다. 초기 증세는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입니다. 이후 호흡 곤란이 오는데 심각할 땐 급성호흡장애는 물론 쇼크,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액응고 장애까지 나타납니다. 일부지만 열이 나지 않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양호하지만 소수 환자는 위독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특히 중증 폐렴이 나타났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정상인의 PET-CT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폐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유류 음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폐 전반에 염증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쪽이 배 쪽, 아래쪽이 등 쪽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등 쪽의 허파 부위는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래쪽에 좀 더 음영이 진한 것으로 보아서 바이러스 폐렴이 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고 호흡 부전 증후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경험도 자세히 나옵니다. 가벼운 환자들은 증세를 경감시키는 치료만 하면 되지만 항바이러스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후 2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면 더 공격적인 인공호흡기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층은 40대에서 60대 사이가 가장 많았고 환자 중 15%가 상태가 위중했다고 나옵니다. 증상이 위중한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 만성병 환자, 그리고 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보 제공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이 보고서는 우리 의료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뒤늦게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중국은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 그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을 들어가지도 또 거기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길을 막은 겁니다. 우한시는 이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가운데 뉴스에서는 앵커가 마스크를 쓴 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송옥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시의 기차역. 오전 10시가 되자 바리케이드로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공항도 공안이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도 멈춰서면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자동차로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해 우한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일일이 발열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마저도 오후부터는 고속도로 입구가 폐쇄돼 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1,100만 명 거대 도시의 전격적인 봉쇄에 불안해진 시민들은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상점 매대는 텅텅 비었고 그나마 물건이 있는 곳에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한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TV에선 앵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也是在对我们身边的亲人、朋友负责，甚至说为全国人民的健康负责。 하지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600명 넘게 감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봉쇄를 감내하는 우한 시민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만 명 이상이 우한을 떠났다는 소문도 나오는 가운데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자, 우한시에는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교민과 또 출장 가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보신 대로 우한을 오가는 길이 막힌 가운데 지금 그 안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이광호 중국 우한 부총영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한 도시는 차량도 많지 않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 없고요. 굉장히 한산합니다. 우한 도시 자체는. 한 500여 분 정도는 이미 우한을 떠나셨고 나머지 한 500여 분 정도가 지금 우한에 지금 계속 체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항공편이 취소가 돼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그 주요 마트에서 생필품을 이렇게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인파가 몰렸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지금 우한시 정부에서는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말라. 지금 생필품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생필품을 사재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영사관도 지금 우한시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퍼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야생동물 사고 파는 건 불법이지만 여전히 그거를 찾고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심찮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언제든지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한 시골길에서 남성들이 야생 고양이를 묶어놓고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오소리 2마리도 함께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런 야생동물 매매는 중국서도 불법이지만 지금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먹는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을 신선한 먹거리로 인식하는 중국인이 아직도 30% 이상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우한에서도 인터넷에 가격표가 떠돌 정도로 야생동물 식용거래가 공공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산시장은 인간이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海鲜市场销售的可能接触的这个野兽动物，那么接着野兽动物这个病毒呢，在逐渐的适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지만 박쥐와 사람을 연결시킨 숙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중국 내 사스 최고 권위자는 대나무쥐와 오소리를 지목했고 베이징대, 광시대, 닝보대 공동의료진은 뱀이 유력하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호흡기로만 감염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선 우한에 갔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베이징대의 한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러스가 결막을 통해 침투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흘 전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다행히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을 보여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던 21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배가 들어오는 항만이나 또 지방공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다롄을 출발한 승객들이 인천항에 도착하면 적외선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입국자들의 발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보통 열나면 머리가 나잖아요. 가장 높은 온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20일 이후 인천항을 통해 1,400여 명이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10곳에 달하는 출항지는 모두 내륙인 우한과는 떨어져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텐진과 다롄 등에선 이미 환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중국부터 이동할 때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을 했어요. 신종 바이러스 오염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발열 카메라 감시는 물론 검역관이 직접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 체크리스트도 작성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한만 오염지로 지정돼 있어서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입국객에 대해선 이런 고강도 검역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 하면 물론 좋죠. 완벽할 텐데 관리를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이런 사정은 인천과 지방의 공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내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오염지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로까지 오염지가 확산할 경우 공항과 항만 기능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설 연휴를 맞아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여행 계획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인천공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인천공항에서 중국 우한을 오가는 직항편이 오늘부터 모두 중단된 거죠? 네, 우리나라와 중국 우한을 잇는 하늘길은 오늘부터 모두 막혔습니다. 각각 주사회 우한 직항편을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 모두 이달 말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운항 중단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오늘 여행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우한을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전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여행 유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여행 자체를 좀 꺼려하는 움직임, 그런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도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공항 이용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불안하죠.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공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되고요. 이런 공포감은 여행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들마다 이번 주 들어 중국 여행 취소 신청이 1,0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들 여행사가 한 달 유치하는 중국 여행객 수가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인 걸 고려하면 10% 가까이 취소 신청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문 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지역구 세습 논란 속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근데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문석균 씨의 이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육선인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으려는 거냐는 의원 세습 논란에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문제까지 거론되자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가 우회적으로 불출마를 종용했고 문 씨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문 씨는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뜻을 접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시선은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쏠립니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에 상가주택을 샀다가 1년 반 만에 팔아
8억 8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투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공천받길 기대하는 김 전 대변인은 매각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당내 자격 검증에서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나 결론이 보류됐고 김 전 대변인은 오는 28일 은행 대출 과정 등을 다시 심사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당내에선 스스로 결단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용기 있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당에 누를 좀 덜 끼치는 쪽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부동산 값은 잡겠다. 여당의 이런 총선 구호와 상충하다 보니 당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맞대결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지만 이번엔 신사적 경쟁을 펼치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총선 행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한 대로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동시에 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이 전 총리는 둘을 병행하긴 쉽지 않지만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로 빅매치 상대로 꾸준히 거론돼온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잖게 돌려 말했을 뿐 맞붙자고 선제 펀치를 날린 건데 험지 출마를 공언해온 황 대표는 아웃복싱하듯 즉답을 피했습니다.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황 대표의 모호한 태도에 비판적 반응도 나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온다니 종로에 출마한다는 사람이 없다며 지는 한이 있어도 덤벼야 국가 지도자라고 어제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은 보수통합이 끝난 뒤 선거 판세를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종로로 가면 종로 선거에 발이 묶이니 그보다는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다른 곳을 택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 황 대표가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어젯밤 한 경찰대학교 학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입건됐습니다. 이 경찰대생은 출동한 경찰에게 5년 뒤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라며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한참 이어지는 실랑이.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엔 강하게 저항하는 이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경찰대 학생 A씨. 술에 취해 이 PC방 입구까지 내려온 A씨는 PC방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곳에서 쓰러진 채 잠들었습니다. 들어와서 눕더라고요. 한번 불러서 처음에는 깨워보다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분들이 오셨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걸로 제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다른 여성의 지갑을 갖고 있는 걸 수상히 여겨 수차례 묻자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5년 뒤면 나에게 무릎 꿇을 것들이 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대학교 학생은 졸업하면 지구대 팀장격인 경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입건하고 재학 중인 경찰대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경찰대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직 검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청사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붙잡혔습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검사 A씨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힌 건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글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한 끝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는데 A씨가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오피스텔 위치는 마포경찰서 바로 앞이었고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과거에도 수차례 성매매 장소로 이용돼 경찰에 적발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성매매 여성 모두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돌려보냈고 A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에 계속 군 복무를 원했지만 전역 통보를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정에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로 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다가 결국은 다시 복귀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소식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육군의 어제 전역 결정에 따라 변희수 하사는 군복무 2년 11개월 만인 오늘 새벽 0시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변 전 하사는 전역을 철회하라는 군 인사소청,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방암 수술 이후 강제 전역되자 법정 투쟁 끝에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던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전례를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유방암이 장애가 아니듯 성전환 수술의 결과도 장애가 아니라는 게 변 씨 측 생각입니다. 피우진 중령 이후에 판결 이후에 암에 걸린 그 군인들이 암이 완치되면은 계속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듯이. 하지만 군 내부에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피 전 처장과 스스로 성전환을 선택한 변 전 하사에 대한 장애 판정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순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엔 이례적으로 외신들 관심도 집중됐는데 뉴욕타임스는 성소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를 때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배를 괴롭히고 또 때리는 장면을 찍은 뒤에 영상을 돌려보기까지 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무릎을 꿇은 여학생 위로 다른 학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가차없이 뺨을 때리고 피해 학생의 고개를 젖혀 또 뺨을 때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내 아저씨가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영상 속 피해 학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2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다 SNS상에까지 퍼졌습니다. 영상에 나온 집은 가해 학생들이 즐겨 찾던 친구 집인데 A양이 며칠 전 친구들과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놀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범행 장소인 그 친구 집에 그 이전에 이 피해 학생을 비롯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허락 없이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어지러 놓고 갔었다. 경찰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과 함께 불려온 학생 4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영상 속에 나온 다른 학생 모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상 속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이 7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이 24억 원대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12.16 대책 일주일 뒤에도 26억 원 선에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대책 이후에도 별 반응이 없던 신축 단지에서도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대출 제한이나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호가를 낮추는 매물들이 한두 개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며 강남 3구의 집값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느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서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 집을 내놓겠지. 팔리지도 않는데 집가는 없지. 세금 내야지. 보관했던 집이라.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 하락세가 저는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서울 강남권을 목표로 한 규제의 약발이 일단 먹히는 조짐입니다. 다만 수원 등 규제가 약한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팔 아나푸르나에서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사고 현장의 수색 작업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쌓인 눈과 얼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현장에는 눈이 더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수색팀은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사고 현장에는 열 감지 기능이 더 좋은 대형 드론이 떴습니다. 구조견 2마리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개들도 너무 추위에 떠는 상태고 드론마저도 SD 메모리 카드 오작동을 일으킬 정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는 수색에 진전이 없자 사고 현장에 머물며 수색 작업을 하던 네팔 군인 9명과 민간인들은 잠정적으로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엄홍길 대장이 이끌던 국내 수색팀도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 다음부터는 자연에 쉽게 힘을 쉽게 맡게 되겠다. 눈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 표면을 삽으로 파내려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종자들이 평균 5m 깊이 아래에 묻혀 있을 거라는 게 현지 추정입니다. 하루 사이에 추가로 쌓인 게 7cm라고 그러니까 작업을 많이 동원할 수 하고 싶던 건 못하는 게 아니고 워낙 여건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는 기상 상황으로 수색이 중단될 수는 있어도 수색 종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네팔 정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포카라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2020년 함께하는 첫 번째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본격적인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이미 고향으로 향하는 긴 행렬은 시작됐습니다. 오후부터 고속도로가 곳곳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현남 기자, 많은 귀성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까? 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 휴게소입니다. 이 차가 많이 막혀서 경기도를 빠져나가기 전인데도 잠시 이곳에 들러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은 막혀도 고향에 간다는 기분 때문일까요? 다들 표정들이 밝고 무척 설레어 하는 표정들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이 귀성객들이 간식을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쪽을 보시면요. 이 늦은 시간인데도 저녁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전남 순천이요. 지금 차가 많이 막히는데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출발했던지라 이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향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양손 두 발 무겁게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주차장 쪽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보이는 이 주차장은 평소라면 40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귀성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승용차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반, 광주까지도 5시간 반이 걸리고 있고요. 대전까지는 3시간 반, 강릉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향 가는 길 마음은 급해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졸리거나 피곤할 땐 휴게소나 이 졸음쉼터 들리셔서 쉬어가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휴게소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네, 명절을 코앞에 둔 오늘도 택배와 우편물 배송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동안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던 우체국 집배원들은 요즘 어떻게 근무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한 뒤 1,000명 가까이 집배원을 더 뽑았다는데 좀 달라진 게 있는지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우체국.
쏟아지는 물량을 처리하느라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보낼 곳을 분류하면 집배원들이 바빠질 차례. 7시에 출근해서 저녁 한 9시, 좀 일이 더 많아지면 10시 이렇게 퇴근해요. 명절 때. 짐칸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달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면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어느덧 짐칸이 비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텅 비었는데 등기 우편, 소포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총 합쳐서 한 85건 여기서 또 이제 와서 싣고서 또 다시 배달을 가는 거예요. 다시 가시. 돌발 상황도 부지기수. 잠시 세운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항의부터.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엘리베이터 고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는 계단으로 뛰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6층까지 올라가요. 드디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전달한 등기 우편과 택배는 200개가 넘습니다. 설 2주 전부터 전국 우체국에 접수된 소포는 1,950만 개, 하루 177만 개 꼴인데 평소보다 32% 늘어난 양입니다. 명절 때만큼은 아니지만 평소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처음 이제 너무 허기지고 배고프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빵이나 뭐 사발면이나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송 물건은 해마다 10% 이상 느는데 52시간 근무에 맞추려다 보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파업 철회 뒤 인력이 1,000명 가까이 늘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배송 물량도 늘어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집배원들은 말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되면서 이란 정규군과 맞설 수도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관련한 작전 지침은 없다는 사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국방부의 답이 나왔는데 지금 있는 해적 관련 작전 지침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작전 지침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파병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정규군을 상대하는 작전 지침하고 해적을 상대한 작전 지침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서 모든 발생 가능 상황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방부는 기존 대해적 작전 지침으로 충분하단 말을 반복했습니다. 잠재적인 적과 전장 환경, 특히 정치 외교적 상황이 바뀌면 현장 지휘관에 당연히 새 작전 지침이 내려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라는 민감한 정치 외교적 환경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보냈다면 새로운 작전 지침 수립은 군사의 ABC와 같습니다. 사실상의 호르무즈 파병인 이번 작전 해역 확대 결정,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청해부대는 왕건함 한 척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해역을 넓혔는데 일본은 함정 한 척에 초계기 한 대도 보내면서 작전 해역은 5만만 일부까지로 또 목적도 정보 수집, 조사 연구로 비군사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대잠수함전 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고 미 호위연합과 협력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글 지도를 올리며 페르시아만도 모르냐고 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트윗처럼 이란의 불만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액면가보다 조금 싸게 사고 그 지역 가맹점에서 쓰는 방식인데 몇몇 지역에선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지만 유통이 아주 활발한 곳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침 8시 군산 시내 농협 앞. 영업 시작까지 1시간도 더 남았는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7시 한 40분쯤? 한참을 기다린 뒤 이들이 구입하는 건 지역화폐 군산사랑 상품권입니다. 지역 경제 살려보자고 군산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상품권을 한 달에 70만 원까지 살 수 있는데 할인율 8%를 적용하면 64만 4천 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 얼마 이자가 얼마예요? 근데 또 5만 원, 6만 원.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모두 98곳입니다. 전체 대상 업소 10곳 중 8곳 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저희 업소는 많이 되는데 4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군산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쳤나 봤더니 가맹점별 평균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한 해 상품권 4천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모두 팔렸습니다. 지난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모두 177곳, 전체 금액만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은 발행한 300억 원 가운데 1억 원어치만 소진됐고 군산과 인구가 비슷한 거제는 400억 원어치 가운데 300억 원만 팔렸습니다. 차이는 왜 생길까? 성공한 지자체는 전담팀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마중물로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설명회를 10차례 이상 가졌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발행되지도 그리고 유통되지도 않기 때문에 시민의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쉽게 사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뿐 아니라 판매점도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상품권을 내놓고 음식 배달 앱을 개발하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도 진행합니다. 지역 상품권 할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실적 쌓기용 발행보다는 유통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